1900년 12월 6일 조셉, 무어는 거센 바람과 비를 뚫고 외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등대 계단을 올라가 관리인을 만나길 기대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대 불은 꺼지고 문은 닫혔으며 관리인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역사상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유령, 스파이, 소름 끼치는 일지, 기록이 얽힌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플래닌 제도는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에 위치한 영국 제도에서 가장 외딴 곳으로 인구는 없습니다. 이 섬들은 끊임없는 바람과 북대서양의 거센 파도로 며칠, 때로 몇 주간 상륙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선박 침몰 후 1895년에 등대가 세워졌으며 험한 바다로 완공에 4년이 걸렸습니다. 1900년 12월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15일 필라델피아에서 리스행 증기선이 등대 불빛이 안 보임을 알았습니다. 엘렌 모 최고 지점의 그 건물은 어둠에 가려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에 큰 위험이었습니다. 선장이 어두운 등대에 대해 보고했지만 메시지는 북쪽 등대 항구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의 등대 보급선 헤스페루스호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하비 선장은 3명의 등대지기가 언덕 위에 나타나길 기대하며 배의 백고동을 울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호탄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호탄이 등대 위에서 터졌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등대지기 제임스 터켓과 1등 조수 도널드 메가더, 2등 조수 토머스 마샬은 모두 신뢰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대 근무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무 일정은 6주 근무 2주 휴식이었고 총 4명이 교대로 일했습니다. 그날 교대 등대지기 조셉, 무어는 교대자를 기대하며 상륙했지만 그를 맞이한 건 오싹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무어는 마음을 다잡고 언덕을 올라 등대 입구까지 160계단을 올랐습니다. 그가 들어섰을 때 숙소와 저장고는 비어있고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벽난로 재도 식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벽시계도 멈춰 있었습니다. 무어는 이 섬에 사악한 영혼이 산다는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예전엔 목동들이 양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이 섬은 병든 동물 치료와 양의 건강한 쌍둥이 출산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목동들은 밤을 새우지 않는 규칙을 지켰고 무어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덕켓, 즉 수석 등대지기가 등대를 비워두거나 배의 호출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고 덕켓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등대지기로 일해왔고 그동안 실수를 하는 일은 거의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다. 메가더는 가족이 있는 경험 많은 등대지기였고 마샬은 28살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당황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어는 헤스페루스로 돌아갔고 선원들은 실종된 남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건물과 절벽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섬이 너무 외저 전문가 없이는 오가기 힘들었고 숨을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라질 수 없으니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남자 중 한 명의 오일 스킨 재킷이 아직 숙소 옷걸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메가더의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그가 재킷 없이 등대를 나간 일은 없었지만 그의 장화와 다른 남자들의 장화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황해 급히 나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부엌 음식이 남아있고 의자가 넘어져 있던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배는 본토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도착했을 때 섬엔 생명 흔적이 없었고 하비 선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만 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친구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크레인을 고정하다 익사했을 것이라 썼다. 하지만 북부 등대위원회 조사관들은 남자들이 바람에 떨어졌다는 설명이 설득력 없다고 느꼈고 현장을 조사할수록 사건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착륙 플랫폼으로 가는 철제 계단이 휘고 손상돼 있었습니다. 하비는 크레인 위 밧줄과 지브가 거칠게 흩어져 있어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급 상자가 절벽 옆에 있었고 안의 물품들은 1톤쯤 되는 바위 옆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원래 위치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주의 폭풍은 심각했으나 폭풍이 큰 바위를 절벽 위로 옮기는 일은 드뭅니다. 잔디는 최소 30피트 뒤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런 부류였다면 이 섬이 거대한 바다뱀이나 어떤 사악한 영혼에게 공격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사관들이 일지책을 발견했을 때 설명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항목 중 하나는 12월 12일 젊은 등대지기 토머스 마셜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한 바람을 겪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이었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아니었습니다. 마셜은 상사 제임스 더킷이 매우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악천 후에도 혼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도널드 맥아더가 울었다고 끝났습니다. 이들은 강인한 남자들이었고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맥아더는 수백 수천 번의 폭풍을 겪은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토의 선술집에서 싸움을 즐기는 싸움꾼으로 알려졌으니 바람과 비로 흐느껴 운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어서 12월 13일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셜은 남자들이 감시실에 모여 폭풍이 치는 동안 기도했다고 썼지만 그들은 해수면보다 150피트 이상 높은 곳에 있었다고 덜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건물 안에는 음식과 따뜻한 옷이 비축되어 있었고 이곳은 현대식 등대였습니다. 허리케인 속에서도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상하지 않았다면 본토의 기상보고에 따르면 거친 폭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2월 17일에 출발했으며 이 노련한 남자들이 울고 기도했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날씨가 특히 평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샬이 거짓말을 했는지 했다면 왜이고 무엇을 숨겼는지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12월 15일로 폭풍이 끝났고 바다는 잔잔하다. 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썼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로버트 미어히드 등대위원회 감독관은 증거에 집중했다.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함께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크레인 아래의 손상과 부서진 상자와 관련이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남자들이 바다에 휩쓸렸을 때 회수하려 했던 걸까요? 미어히드는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이 있던 곳보다 더 높이 치솟은 거대한 물기둥이 그들 위로 쏟아지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휩쓸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고 점점 이상해질 예정이었습니다. 미어히드의 결론이 신문에 보도되자 주민들은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세 남자가 거대한 파도를 정말 못 봤을까요? 정말 한겨울 한낮이면 셔츠만 입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시신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바다가 잔잔했다고 했지만 남자들은 큰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셜의 일지에 울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그 남자들을 아는 이들에게 말이 안 됐고 그들의 명예와 가족에게 모욕이었습니다. 거칠고 외딴 곳에서 자란 지역 주민들은 그 설명을 초자연적 힘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섬에는 한때 성 플래넌으로 알려진 플래닌 막토로빅과 관련된 예배당 폐허가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순례자들은 섬을 찾아 현지 영혼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한 사람은 모자를 벗고 한 바퀴 도는 전통이 있었고 이 섬들은 한때 7 사냥꾼으로 불렸습니다. 이 의식들은 현지인들이 7 사냥꾼의 유령을 막기 위해 행해진다고 합니다. 이 영혼은 기독교 이전부터 떠돌았으며 픽트족이 이 섬을 묘지로 썼다고 전해집니다. 존경을 요구한 건 고대의 불안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세 농민들은 양을 풀뜯게 하면서도 죽은 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등대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섬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주받은 곳이라 믿어 배가 자주 난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셉 무어 등대지기는 분노한 유령 이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조셉 무어는 본토로 돌아와 신문 인터뷰에서 섬에 도착하자마자 어두운 존재와 강한 우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 설명은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집힌 의자와 먹지 않은 식사 등은 시에서 꾸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보도했지만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섬들이 미신에 둘러싸였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고대 영혼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현대 창작물인지 알기 어려워 남자들이 화난 영혼들에게 끌려갔다는 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일지는 모두 사실일까요? 12월 12일 마샬은 바다가 분노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폭풍은 처음이다.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 높다. 제임스 터킷. 짜증난 마샬은 다른 배가 못 나간다고 말했다. 배가 신호를 보냈다. 안개 경적이 울리고 선실 불빛이 보였다. 터킷은 조용했고 메가더는 울었다. 그게 사실이면 남자들은 등대에서 떠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은 기도하다가 곧 사라졌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첫째, 마샬이 거짓말을 했고 세 남자가 먼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배에 탔다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유는 무엇일까? 두 명은 결혼해 자녀가 있어 가족을 버릴 가능성은 낮다. 또 남자들이 외국 스파이에게 납치됐다는 이론도 있었다. 스파이들이 마샬에게 항해일지 작성이나 범죄를 강요했을 수 있다. 신문들은 세 남자 중 한 명이 범죄로 두 명을 죽이고 범죄자 친구들에게 구조됐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부서진 상자에 귀중한 게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에는 추가 범죄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몇 주간 바위섬에 세 남자가 함께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메가더는 성격이 악명 높았다. 본토 사람들은 메가더가 말 한마디에 바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다. 혹시 그가 한 남자를 주먹으로 죽이고 다른 한 명이 신고하려 했던 걸까? 도망칠 곳도 없었다. 메가더가 둘을 죽여 시신을 바다에 던졌거나 세 명이 싸우다 절벽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론을 논의하기 전 일지 내용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그 일지를 처음 알게 된 건 기자 빈센트 게디스의 책 덕분이다. 그는 초자연적 미스터리를 대중에 알리고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만든 인물이다. 60년대 그는 기이한 이야기로 청중을 흥분시켰지만 오늘날 평판은 좋지 않다. 그의 작품은 과장과 부실한 출처, 거짓말로 자주 비판받는다. 바다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은 공식 항해일지가 최소한만 기록된다는 걸 안다. 그것들은 일기가 아니다. 항해일지는 날씨, 가시성, 작업 등 조건을 기록하는 용도이지 감정이나 인간관계 긴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곳이 배가 아니라 등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헌드레드의 젊은 부등대원이 공식 기록에 상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개인적인 발언을 썼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 그 항해일지 기록의 출처는 뭘까? 게디스는 1929년 8월 출판된 진짜 기묘한 이야기들 기사라고 주장했다. 어니스트 펠러는 영국 소식통에게서 항해일지 세부를 입수했다고 했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자료 사본 제공이나 접근 방법 설명 요청에도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날 믿어라고 한 셈이다. 북부 등대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기록은 12월 13일에 작성됐으며 항해일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슬레이트에 분필로 옮기기 위해 적혀 있었다. 남자들이 울거나 기도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은 없고 이런 세부는 공식 기록에 없다. 이런 내용들은 20세기 초 선정적 언론 보도의 산물이었다.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3명의 경험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사라졌고 왜 폭력적 손상의 증거가 있었는가? 날씨가 평온하고 폭풍이 없던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죠. 더켓과 마샬은 밖에서 크레인 작업 중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바다가 항상 잔잔한 건 아닙니다. 특히 북대서양에서는 좋은 조건에서도 큰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국지적 돌풍이나 여러 파도 시스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큰 파도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본토 기상 관측소에서 꼭 감지되지 않습니다. 아마 두 남자는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었을 겁니다. 메가더가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시간이 없어서 외투를 입을 틈도 없이 달려갔던 거죠. 그는 섬의 지형 때문에 거대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솟구쳤다가 다시 밀려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장비, 심지어 잔디까지도 그 파도에 휩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샬이 최근 폭풍 속에서 장비를 잃어버린 일로 벌금을 물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됐다면 남자들이 밖에서 장비를 고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메가더가 경고하려 뛰어나가 모두가 휩쓸렸을 것입니다.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한 명이 먼저 휩쓸려가고 메가더가 도우러 갔다가 둘 다 또 다른 파도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괴물 파도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며 간혹 두세 번 연달아 극단적인 파도가 몰려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괴물 파도열로도 불립니다. 과거에는 이런 파도가 대형 여객선이나 해상 시추 장치를 침몰시킨 뒤 곧바로 바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보통 100피트보다 크게 자라지 않는 괴파가 어떻게 150피트 높이의 잔디를 뜯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은 절벽에 부딪혀 폭발한 후 큰 파도가 그 높이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철제 난간을 구부린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파도가 큰 바위를 밀어낼 정도로 강했다면 무거운 것도 난간까지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꼭 거대한 파도가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61년 아일랜드 서해안 이글 아일랜드 등대에서
갑작스런 파도가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파도가 130피트 절벽을 타고 올라 85피트 더 치솟았습니다. 이제 마샬, 더켓, 메가더가 절벽 옆 낮은 곳에 서 있다가 파도에 맞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끝장이었겠죠?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고 이제 등대가 자동화되었으니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